자진 폐업 신고 건수 건설사 830건을 오랜만에도 넘었다고 하고 일반인들 느낌은 체감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건가요? 네. 자, 먼저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데이터로 좀 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요 차트가 이제 바로 미분양 차트입니다. 음. 전국에 2019년 미분양이 한 6만 채 이상 좀 쌓였다가 코로나 때 보시면 쭉 내려갔죠. 네. 그리고 21년 12월 달부터 미분양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23년 1월 달에 7만 5천 채로 고점을 찍었다가 1월 3일 부동산 대책 나오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미분양이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미분양이 뭐냐면은 아파트를 어찌됐건 내 돈 가지고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어찌됐건 근데 돈을 들여서 땅도 대출,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분양을 했어요. 팔려고.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이 차례차례로 들어와야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네. 자, 근데 미분양이 쌓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톱이 되는 겁니다. 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2년 하반기에 8월 달부터 8, 9, 10, 11, 12까지 이 5개월 동안 다 빠진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폭락세, 20에서 50%까지 이 폭락. 맞아요. 자, 근데 이때 미분양 어땠어요? 올라가고 쭉쭉쭉쭉. 그러니까 미분양이 정말 생기고 미쳤다. 이때 강원도의 뭐죠? 그 레고랜드 사태. 맞아. 처음으로 우리가 들었던 그렇죠. PF.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잠식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둔촌주공 살리기도 하고, 그런 미분양이 줄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2차 하락이 다시 시작이 되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아직 2월, 3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이든 시행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더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진짜로 심각해지는 거죠. 아, 근데 대표님 그러면 건설사가 네. 폐업을 했다. 이게 뭔가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위기라고 느낄 필요가 있나요?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사태 사실 돈도 얼마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22년 하반기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냐면은 건설사가 폐업을 했다고 칠게요. 네. 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폐업을 해도 시장이 좋으면은 이분들이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직을 하면 되죠. 이직하면 네. 되죠. 근데 네. 지금은 이직할 회사가 별로 없는 거죠. 건설사가 망하면 건설사로 끝나나요? 여기에 대출해준 회사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데들. 지금 은행권이 문제가 이거를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데 장부상 이거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건설사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중소건설사는 망해도 큰 경제 그런 게 없는데 네. 만약에 큰 건설사, 일군 건설사들이 만약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고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저축은행도 지금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표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뉴스를 봤던 게 둔촌주공 네.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전셋값이 이제 싹 빠지고 있다는 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왜 미분양 수치를 보면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전셋가가 올라가고 전월세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전셋값 하락이 그쪽은 또 이렇게 아니 미분양이 올라가는 거랑 네. 전세가랑 상관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없는 것 같은데 전세 시장은 따로 움직이는 거고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지금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건 미분양이 늘어날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자,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수요가 어디로 가요? 전월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분양의 수치만 가지고 전세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둔촌주공 주변에 전세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단군 이래 최대잖아요. 물량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를 어떻게라도 지금 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를 막 싸게 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 것들이 전세가에 안 좋은 영향들을 좀 미치고 있는 거죠. 또 미분양하면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금리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네. 올해 서서히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집값 회복 시그널로 회복 시그널이죠. 당연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 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호재가 터진다고 다 올라가는 게 또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진 않는다. 연결되지 네.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올라가다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에 2000년 이후로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2008년 10월 달 7.96%, 거의 8%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였습니다. 네. 안 믿기시겠지만 이때도 뭐 사람들 집 못 사서 안 달랐어요. 버블의 끝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딱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금리 쭉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이때 또 반등 나왔거든요. 자, 근데 금리가 2013년 10월 달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3.77. 7.96에 3.77. 얼마가 난 거예요? 반토막.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 10억 빌렸다고 쳐볼게요. 자, 10억이면은 이자가 8천만 원일 때 이자가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4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호재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호재죠. 네. 자, 그래서 부동산이 다 날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시기에 지역별 부동산 매매 가격 움직임을 보자고요. 자, 한국부동산은 통계와 KB부동산 데이터 통계 둘 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반토막이 넘게 하락한 내려갔죠. 거 확인하셨죠? 네. 이 기간 동안 떨어진 지역이 누구예요?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올라간 지역이 어디예요? 다 나머지.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다 올라야 돼. 근데 왜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만 올랐을까요? 수도권은 거품이 많았습니다. 지방은 거품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맨날 서울만 살아, 강남만 살아. 이거는 택도 없다. 아, 이때 강남수 다 내렸다니까요.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반토막이 나도 신기하죠. 근데 저한테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없잖아요. 지표가 팩트잖아, 있는데. 팩트. 네. 제가 다시 한번 예상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단 서울은 거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거품이 많으냐?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코로나 시기에 안 해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이 파고로부터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만 가진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지금 안 떨어진 건데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떨어져요. 서울이라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강남이라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시골도 다 오르는데 서울만 떨어진다니까요. 서울이 거품이 지금 제일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전망을 해볼게요. 네. 수도권 거품 많아요. 수도권 상승 쉽지 않아요. 당장 오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급락이 오지 않아요. 지방부터 대세 상승 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망할게요. 지방이에요, 이제. 금리 하락 된다는 얘기 있죠? 호재죠? 근데 금리가 지금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 저 때는 금리가 반토막이 엄청난 호재였어요. 그래도 수도권 떨어졌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떨어져 봐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일부 지방은 지금 허리까지,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다니까요. 일자리 볼까요, 다시? 일자리 어디 많이 늘었어요? 울산. 세종, 충남, 대전, 경남 다 어디예요? 지방이에요. 지방이 지금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뭐 발표했죠?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기업 혁신도시 만들겠다. 다 어디예요? 다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15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15만 이하인 네. 도시들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조금 하실 생각은 조금 조심하는 네. 게 좋죠. 만약에 인구가 15만인데 앞으로 인구가 성장할 지역,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일자리예요. 일자리와 교통 이런 것들. 그래서 2008년 금리 위기 이후에, 엄청난 위기 이후에 수도권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지방이 다 대세 상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24년 중후반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지방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방 전부 다는 아니에요. 2008년 금리 위기 때는 모든 지방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차별화돼서. 하지만 데이터가 양호한 지방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방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 좋겠고, 지방에 지금 아파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텐데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응원할게요. 사실 데이터를 봐도 또 네.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안 믿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게 너무 좋죠. 왜냐하면 기회는 소수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기회잖아요. 물론 데이터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도 꼼꼼하게 보고, 또 저도 많이 서치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다 체크를 해요. 하지만 데이터는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등대가 있으면 침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안 할 수 있게 데이터가 막아줄 수 있잖아요. 데이터로 다 있으니까 제발 좀 공부하시고 관심 두시고, 그러면 엄청난 기회, 큰 기회를 꼭 잡을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